빅스텝인지 다이아몬드 스텝인지 아무튼 미국이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린다고 합니다. 언제? 5월 FOMC에서. 그게 이제 정확하게 딱 일주일 앞둔 그런 시점에서 오늘 우리 증시 모처럼 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 어릴 때 엄마가 예방주사 맞히러 병원 데려가기 전에 먹여주는 사라다빵이나 돈가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럴 때도 떨죽 올팔만 실천한다면은 리스크를 우리가 짊어질 일이 없어요. 아니, 오늘 같은 날 올팔 했다가 일단 눈에 보이는 수익 실현하고 현금 들고서 다음 떨줍 찬스 기다리는 거죠, 뭐 여유 있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내외 악재들 중에서 그 무엇도 해결된 게 없는 이런 상황에서 반등은 이제 얼마든지 중간에 쇼커버링이든 데드캣 바운스든 앞에 말씀드린 예방주사 사랑이든 언제든지 나올 수는 있는 거니까요. 그럴 때 굳이 거기에 올라타주고 리스크를 우리가 짊어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는 갑자기 또 그 SNS 통해 가지고 푸틴 사망설 찌라시가 돌면서 미국 선물 지수가 순간 꿈틀했는데 만약에 푸틴 사망했다고 하면 이제 러우 전쟁 끝나는 거니까. 근데 결국 사실 무근으로 밝혀졌고 전쟁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러시아 승리로 누가 봐도 이제 뻔하게 끝날 줄 알았던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결사항전 의지에다가 미국이 이제 최근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늘리면서 예상대로 뭐 러시아가 쉽게 이기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3억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4천억 원 군사 원조를 약속하고 이제 미국 대사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겠다고 그러면서 펜타곤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또 이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방문해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어떤 사기 진작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여기서 더 끌면 진짜 그땐 이겨도 진 거나 마찬가지인 게 생각해 보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랑 저기 스코틀랜드 시골 마을에 그 치마 입고 아저씨들 축구하는 그 조기 축구회랑 축구 경기를 벌이는데 계속 동점으로 막상 막하러 가다가 연장전까지 가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겼어. 그럼 사실상 이거는 굴욕이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갑툭 핵 발언을 했는데요. 현재 핵 관련 위험은 리얼이고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엄포를 놓으면서 이거 과소평가했다가는 큰 코 다칠 거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아니, 이 말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외교장관이 했다는 데 의미가 크죠. 외교란 게 뭐예요? 정말 최대한의 예의와 명분과 진짜 과할 정도의 의전이 기본인 그런 영역 아니겠어요? 근데 이 러시아의 외교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진짜 핵 위협을 인위적으로 확대시키는 세력들이 있어가지고 나도 안타깝다 이렇게 러시아 핵 사용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던 그런 인물인데 갑자기 지금 입장을 뒤집은 겁니다. 아무튼 이 와중에도 금융시장 상황은 미국이 돈줄을 죄려고 막 가죽장갑 끼고 손가락 막 두둑 소리를 내고 있는 이것과 동시에 또 중국은 상하이에 이어서 지금 코로나 락다운 지역을 확대하고 있어가지고 아니 글로벌 G2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냐고 이게 뭔 조합이냐고 막 술렁이고 있습니다. 엄마가 이제 너 요즘 군것질 너무 많이 해서 살쪄서 안 되겠다고 용돈 줄인다 그러는데 거기다가 학교 옆에 있는 분식집까지 문을 닫아버렸어. 왜 닫았냐고 막 문 두들겨서 물어보니까 주방 아저씨 주부 습진 때문에 그렇대. 그래서 그게 뭐 이렇게 장사 안 하고 문 닫을 정도로 심각한 거냐고 따졌더니 하여튼 뭐 말은 없고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뭔지 아무튼 영업 안 한대. 너무 제 학창 시절 리얼리티를 그때로 갖다 적용한 예시였는지 아무튼 중국 정부는 이미 봉쇄 조치가 들어간 상하이에다가 이제 추가로 인구 350만 명의 베이징 차오양구 지역을 통제 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봉쇄 조치가 상하이뿐만 아니라 이제 베이징까지 확대가 되니까 이제는 중국 내수 경제까지도 인플레이션 심화, 경제 성장 둔화 이런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데요. 앞에 말한 연준의 금리 인상 급발진에다가 러우 전쟁까지 안 그래도 유동성에다가 원자재까지 대외 수급 여건도 불리한 상황에서 중국은 진짜 왜 저런 제로 코로나라는 초강수를 또 두는 건지 이게 참 시기적으로도 아이러니하기 짝이 없는 게 다른 나라는 지금 다 리오프닝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은 이 경기 회복세를 V자형에서 W자형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회복이 달성되기도 전에 다시 밑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식으로 이제 경로를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제 전체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런 의견을 HSBC에서 냈습니다. 바로 어제 우리 삼성전자 목표가 10만 5천 원 제시했던 그 HSBC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반응으로는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앞다퉈서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는데, 최근에 IMF가 중국 올해 GDP 전망치를 4.8에서 4.4로 하향 조정한 거는 이 정도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IMF 기준으로 볼 때 미국 올해 GDP 성장 전망치가 4%인데, 이러다가 중국이랑 미국이 GDP 성장률이 같아진다고 하면, 대표적인 선진국과 대표적인 개도국이 성장률이 같아진다고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이제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내수경제 박살나고, 중국은 그동안 고압 경제로 버텨오던 제조업체들 전부 빚더미에 올라앉거나 우리 IMF 때처럼 줄도산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이제 금융기관도 부실 눈덩이 막 커져가지고 스노우볼 이펙트로 막 굴러가다가 어디 민가 덮치면 이제 그땐 대형 참사 나는 거죠 뭐. 아무튼 금융시장에서도 바로 이런 확률을 반영하면서 최근 중국 증시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금 회수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 그 차이나 엑소더스가 재현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지금 들불처럼 번져 나갑니다. 당장 이번 주 초 월요일부터 상해 종합지수가 하루 만에 무려 5%, 5.13% 하락을 했고,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도 2020년 11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가가지고 위안화 가치의 급락을 반영했습니다. 중국 금융당국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재정지출 확대에다가 통화정책 완화에다가 이런 식의 이제 부양기조를 밀어붙이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지금 제로 코로나 강경 대응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이상은 이런 정책적 경기 부양이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봐야죠. 도이체방크의 제이슨 리우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도 제일 먼저 온 게 중국이고, 코로나 탈출도 제일 먼저 한 게 중국인데,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중국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부진하고 더딜 것으로 본다. 그런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대요. 대신에 중국에서의 원유 수요가 약해질 거라는 그런 이유로 요즘 유가는 조금 하향 안정화됐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영향일 뿐이라는 거고, JP모간은 국제 유가에 대해서 올해 연평균 100달러를 유지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에서 지금 수요가 많은 천연가스는 메가와트시 기준으로 110유로 수준으로 예상한다. 만약에 유로존이 러시아 가스 수입을 전면 보이콧하는 쪽으로 가면은 이제 유로존 대부분의 국가들은 가스 배급제로 돌입을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 유로존 산업 생산은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가 나왔습니다. 진짜 이럴 경우에는 유로존 에너지 부족으로 물가는 막 개쳐오르고 경제 성장은 막 떡락하고, 이거야말로 스태그플레이션 아닌가요? 걱정이 뭐 되긴 합니다 진짜.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인데, 슬슬 이제 시중에서 어떤 의견이 나오냐 하면은 5월 FMC 앞두고 막 자해 공갈로 막 금융시장을 막 박살내면서 연준을 저지해 보려고 하다가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정신승리 쪽으로 미국 인플레이션은 4월이 피크아웃이다. 그러니까 정점을 찍고 꺾이는 시기다. 이런 식의 지금 현재 분석이 다시 떠오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바클레이즈는 미국 소비자 물가 중에서 식료품하고 에너지를 제외한 코어 CPI 있잖아요. 근원 소비자 물가. 이거는 3월을 정점으로 진정이 될 수는 있는데, 왜냐면 현실적으로 3월보다는 4월이 유가가 좀 떨어졌으니까. 그러나 이런 인플레이션 위험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은 아니다. 당분간 상존할 것이라고 봤고, 그래서 JP모간에서도 올해 연평균 유가 전망 100달러로 이제 제시한 거죠. 그 다음에 BNP 파리바는 2분기까지는 상승 압력이 계속되다가, 그러니까 6월 말까지죠. 그 뒤로부터 3분기 들어서면서부터 완화될 것이라고 좀 더 길게 보는데, 그래서 인플레의 피크아웃이 좀 더 지연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썸네일에 있는 외신 내용을 읽어보니까 워런 버핏이 매년 그 자신과의 점심 식사를 경매에 붙이는데,
2000년도부터 최근까지 거의 20년 이상을 이어온 행사였어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베이를 통해 가지고 시작 가격이 25,000달러,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고, 이제 마지막 날까지 봐서 최고 입찰가를 제시한 그 한 사람이 워런 버핏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투자에 대해서 좋은 얘기도 듣고 뭐 좋은 기운도 받고 뭐 그런 행사죠. 물론 단둘이 식사하는 건 아니고 뭐 일행들이 7명 같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결국 이제 다 먹고 디저트 먹을 때쯤 돼가지고는 아니 종목 하나 찍어주세요. 이거 반드시 나오겠죠. 아니 누구나 이거 똑같은 거 아니야. 한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점심값 한 끼 지출로 거의 그냥 집 한 채 값을 돈 냈으면 그만은 어쨌든 보상을 노릴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올해 이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행사는 이제 6월 달에 열리는데, 메뉴는 뉴욕에서 제일 비싼 식당에서 파는 스테이키로 하고, 밥값은 버핏이 내는 대신에 이제 경매를 통해서 들어오는 수익금은 기부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행사가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그러네요. 워런 버핏이 91살인데 몇 년 전에 전립선암 수술한 거 빼고는 건강에 크게 이상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워런 버핏과의 점심 식사 경매를 올해 마지막으로 이제 끝낸다고 하니까 좀 걱정은 솔직히 돼요. 더불어서 이제 올해 낙찰가는 정말 역대 최고 금액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도 되고, 아무튼 그 버핏이 은퇴하느냐는 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지금 버핏하고 같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사실상 쌍두마차로 이끄는 찰리 먼거는 98세거든요. 근데 아직도 현역이고, 물론 이제 작년에 알리바바 대규모 이제 손실 보고 이제 손절하면서 약간 굴욕을 당하긴 했지만, 뭐 거기는 중국 기업이다 이런 그 면죄부가 있었고, 아무튼 이 버핏과의 점심 경매는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리오프닝도 시작되고 있는데, 이참에 저도 한번 그 이런 이벤트를 해볼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결정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댓글을 보고서 하려고요. 일명 런던 오빠 김희욱과의 점심 식사 이벤트. 물론 이제 제 주제에 뭐 워런 버핏처럼 뭐 경매를 붙이고 뭐 그러지는 못하고, 구독자분들 중에서 한 3분 정도 모셔가지고 제가 식사 대접하는 걸로, 뭐 스테이키든 뭐 오마카세든 하여튼 메뉴는 참석자분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는데, 이분들 그 선정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메뉴에 대해서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 아시죠? 저는 구독자분들이 주신 의견 진짜 웬만한 건 거의 다 지킵니다. 자, 오늘의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는 JP 모간인데요. 그룹 잉크의 그 만보기 형님처럼 정말 우리나라 K 증시에 철저하게 완벽하게 현지화 적응한 바로 그 증권사. 지난 대선 시즌에 안랩으로 단타 쳐가지고 불과 일주일 만에 더블로 먹었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한참 30만원 뚫고 올라갈 때 목표가 16만원으로 후려쳤던, 당시에 그냥 욕은 오지게 먹었지만 결국 지금 주가를 보면 거의 노스트라다무스급이죠. 그리고 이제 하이브도 국내 증권사들 전부 40만원, 50만원 목표가 부를 때 혼자 용감하게 25만원으로 후려쳤는데, 이것도 결국 또 달성을 해버린 바로 그 JP 모간이 오늘 LG화학에 대해서 목표가를 기존 80만원이었던 걸 60만원으로 또 후려쳐버렸습니다. 진짜 LG화학 주주분들이야말로 진짜 정부에서 보살펴드려야 되고 이분들 보상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LG에너지솔루션 물적 분할하면서 떨어져 나가가지고 거의 뭐 철이와 미애에서 철이 형님 군대 가고 미애 누나 혼자 남은 신세가 됐어. 난 지금 화감 없이 나 있어는 누가 하냐고. 하여튼 이번에 JP모간 목표가가 60만원이니까 지금 현재 LG화학 주가에서 한 10% 정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좋다고 할 게 아니라, 1년 전에 이게 100만원짜리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이제 뭐 기관 수급이든 뭐든 이제 다 썰물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LG화학 그 목표가 낸 JP모건 애널리스트가 파슬리 루이 화옹이라는 사람인데, 작년에 금호석유 목표가를 반토막으로 후려친 전과 전력 이런 게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진짜 금호석유 어마어마했었죠. 작년 초에 주가가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2배 오르는데 한 달 반 걸렸나? 하여튼 그러면서 20만원 뚫고 30만원도 눈앞에 두고 있던 그 시점이었는데, 그때 바로 이 JP모간의 파슬리 루이 화옹이 죽은 시인의 사회 그 선생님 나갈 때처럼 갑자기 책상 위로 딱 올라가가지고
금호석유의 목표가를 기존 34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제시합니다 하고 나섰는데 그때 진짜 막 난리가 났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금석이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당시 금호석유에 대한 그 동학개미들의 정말 그 신망은 거의 종교 수준으로 막 그렇게 막 신봉하던 때인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까지 18만 원 갑자기? 그래서 그때 국내 증권사 중에 하나금융 애널리스트가 반박 리포트 내면서 웃기지 마라 보란듯이 목표가 60만 원 외쳤거든요. 과연 승부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지금 주가를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데도 뭐 주식을 사는 게 그 회사 오너랑 동업을 하는 거라고? 아니 만약에 내 동업자가 나 모르게 회사 물적 분할 마음대로 결정하고 나는 다음날 공시나 뉴스 보고 그 사실 알았다고 하면 이거 가만 놔둘 거예요? 그 다음에 일동제약, 매드팩토 이런 거 임상 결과를 동업자인 내가 신문 보고 뉴스 보고 그때 결과를 안다고? 이게 무슨 동업자야. 아니 내가 우리은행, 신한은행 주주야. 그렇다고 은행 창구 가면은 직원 전용 무이자 대출 단돈 10만 원이라도 해주냐고요. 이제 그런 꼴을 못 봤어요 제가. 아 은행 얘기 나온 김에 JP모간의 이 은행주 투자 의견도 같이 보겠는데요. KB금융에 대해서 목표가를 기존 7만 8천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은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그 다음에 신한지주 목표가도 역시 5만 원에서 5만 4천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 오버웨이트.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도 목표가 6만 7천 원에서 6만 8천 원으로 역시 상향, 오버웨이트 유지. 그러고 보면 요즘 외국계 증권사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이 K은행주들인데 이거는 골드만삭스도 마찬가지거든요. KB금융에 대해서 목표가 8만 7천 원의 매수 유지, 우리금융지주에 대해서 2만 2,400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목표가 상향하면서 매수 유지, 그 다음에 신한지주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목표가를 5만 7천 원에서 6만 원으로 올리고 투자 의견 매수, 다음 하나금융지주도 목표가 6만 9천 원에서 7만 1천 원으로 올리면서 매수 유지, 대신에 기업은행은 투자 의견 중립에다가 목표가 1만 4천 원 내놨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나라 은행들은 예대 마진으로 수익 뽑아내는 데 있어서만큼은 진짜 완전히 땅 짚고 헤엄치기 수준인데 진짜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게 구는 K 상대성 이론을 진짜 전통적으로 모범적으로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은행들입니다. 진짜 뭐 몇백억 몇천억 대출 받아간 기업인들한테는 오히려 막 자기들이 더 굽신거리고 일반인들 그 몇 푼 안 되는 이자는 그냥 조금만 밀려도 득달같이 전화해가지고 독촉하고 막 개난리 칩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일본계 사채가 지금 저렇게 다 장악해버린 이런 현실도 국내 시중은행들의 책임이 작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런 대부업체들이 이제는 저축은행까지 인수해가지고 서민금융을 막 장악하고 있는데 광고에는 태권브이 나오고 막.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배송료는 완전 무료. 내일은 4월 27일이고 한 주에 딱 중간 수요일입니다. 먼저 정부 일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는데 중대본 회의에서 이제는 그 방역 수준의 어떤 최소한 완전 그 미니멈의 기본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뭐 진단 키트에 관련된 걸로 기준을 할 거냐, 마스크로 기준을 할 거냐, 이게 지금 이제 초미의 관심이죠. 그리고 내일 수요일 CPTPP 관련 산업계 간담회를 정부가 개최하는데 CPTPP는 아시다시피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이고 다양한 제품에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주요 선진국들 비롯해가지고 전 세계 GDP의 12.9%에 해당하는 경제 동맹체로 이들 참여 국가들은 전자상거래 내에서 영내 데이터 거래를 추진하고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관세 금지 등등 디지털 보호주의를 경계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통산업, 자동차 부품, 철강, 섬유 등 이런 해외 현지 생산 국내 기업들에도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내일 2022년 한국 원자력 연차 대회가 개최됩니다. 진짜 새 정부로 바뀌면서 가장 큰 변화는 이 원자력 원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리고 내일 아태 통상시대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경제협력 모색이라는 정부 발표가 내일 있을 예정입니다.
사실 러우 전쟁 이후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산물 관련주들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K시푸드가 요즘 많이 빛나고 있는데 일본하고의 그 경제 협력이 다시 재개되면 여기서 이제 조금 빠질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주 몰팔로만 대응하면 아무 걱정이 없다. 자, 내일 수요일 글로벌 수소 경제 확산을 위한 주요국 간 다자회의 우리 정부도 참여합니다. 수소 경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충전소부터 퓨얼셀까지 다양하죠. 자, 내일 정부는 수출 통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지금 러우 사태 비롯해가지고 원자재 수입 물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다음 내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시니어 지원 사업 개소 현장에 방문합니다. 이거는 이제 고령화 관련주 증시에 있는데 그대로 수혜가 됩니다. 그리고 내일 기재부는 바이오 산업 육성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서 바이오 공정 전문 인력 양성센터 현장 방문도 있습니다. 바이오 공정이야말로 진짜 스마트 팩토리, 클린 룸, 3D 프린팅, AI 로봇. 이거 어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대로 오늘 증시에서 한번 약발을 받았었죠. 하지만 오늘 같은 날은 오후에라도 올파를 했었어야 됩니다. 다음 내일 문체부는 2022 인바운드 여행업계 교류회를 개최합니다. 인바운드 여행은 아시다시피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해외여행 오는 거, 여기도 이제 한일 관광 교류 재활성화에 관심을 두겠다고 하니까 한일 관광 재개에 따른 수혜주가 뭔지. 내일 농식품부는 스마트팜 실습 위주 전문 교육과정 청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공고를 내는데 이거 뉴스에 타기 좋죠. 안 그래도 청년 실업이 해결이 안 되는데 농사 지으라 그러면 그거 누가 힘든데 누가 짓냐고. 요즘 스마트팜은 그렇지 않다 이거죠. 요즘 스마트팜은요, 빅데이터, AI, 무인 자동화 등 융합 기술을 온실 축사 등에 접목해가지고 원격 자동으로 작물 그리고 가축의 생육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지능화된 시설 농장을 의미합니다. 농축산 생산시설의 환경 및 생체 정보의 계측과 판단을 통해서 기존의 관행적, 경험적 그 농업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제어와 처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노동 에너지 투입으로 생산성 극대화 및 고품질의 농업 축산 제품 생산이 가능한 기술입니다. 이게 이제 청년 실업을 해결할 대책으로 얼마나 뉴스에 타기 좋냐고요. 내일 환경부는 탄소 중립 그린 도시 공모사업 최종 대상지 2곳을 선정합니다. 탄소 중립 그린 도시는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목표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을 이제 추진하는 정부의 어떤 그 키워드인데요. 재생에너지 전환, 흡수원 확대, 자원순환 촉진 등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전략을 종합적으로 적용하고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탄소 중립 본보기 도시 조성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증시의 그 테마 그대로 있어요. 내일 과기부 장관은 우주전파센터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뉴스 플로우 타기 좋죠. 요즘은 기상, 통신, 진짜 그 우주전파 위성의 그 쓰임새가 워낙 다양합니다. 아무리 많이 쏴서 올려도 수요가 늘 부족할 정도로. 다음 내일 수요일 복지부에서는 보건의료 데이터 혁신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이거는 이제 마이데이터 관련주들. 그리고 내일 고용부는 2022년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신규기관 약정 체결식을 엽니다. 이거는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분야가 되겠고, 다음 내일 국가표준원, 이 행사 좋은데 로봇, 전자제조 등 4개 분야 민간 부문을 지원한다고 보도자료를 낼 예정입니다. 올해 국표원에서 히토류 총회, 연료전지 총회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보도자료에 같이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증시에서 수혜주는 명확하게 나오죠. 내일 수요일 경제 일정은 2월 인구 동향 그리고 3월 국내 인구 이동 나오고 4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발표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소비 심리 지표인데요. 물가 부동산에 대한 전망까지 그리고 종합적인 소비 심리 지수까지 나옵니다. 내일 미국에서는 3월 미결 주택 매매. 요즘 미국 그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요. 왜냐면 모기지 금리가 급하게 올라가면서 연준의 고려 대상 중에 이것도 분명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불경기는 항상 모기지 금리 급등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자, 내일 독일에서는 5월 GfK 소비자 신뢰지수. 독일이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상당히 센티먼트가 민감합니다. 그리고 내일 일본 중앙은행 BOJ가 이틀 일정으로 금융정책회의를 시작합니다. 중국은 내일 3월 산업생산이 나오고 이것도 만약에 부진이 심할 경우에는 국내 증시까지 위험자산 회피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호주는 1분기 소비자 물가지수 CPI 공개됩니다. 자원 부국이라고는 하지만 여기도 인플레이션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다음 내일은 세계 지적 재산의 날입니다. 이것도 역시 뉴스플로우 장식하기 좋죠. 유엔 산하 세계 지식재산권 기구가 지정한 국제 기념일이에요. 최근에 사이버 보안도 상당히 여기 중요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내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어느 수집가의 초대라고 해서 고 이건희 기증 1주년 기념전 전시회가 있습니다. 아트테크 작년에 한창 이제 떠올랐다가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NFT하고 같이 이제 조금 시들해졌는데 요거야말로 진짜 중장기 관점에서는 저는 좋다고 봐요. 자, 그리고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는데 바로 한국과 유럽 간 배터리데이 2022가 열립니다. 28일까지. 여기에 메르세데스 벤츠, BMW, 아우디 등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 관계자 1000여 명이 웨비나로 참석하고요. 주제는 전기차 시장의 위협 요소 그리고 기회. 여기다가 유럽의 배터리셀 자체 공급망 구축, 그리고 배터리 소재와 기술의 현재와 미래, 배터리 생산 관련 국제 협업 가능성 등이 논의된다고 합니다. 다음 그라비티가 라그나로크 NFT 게임 리오픈을 하는 날입니다. 그놈의 NFT 메타버스 앞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위메이드 주가를 보면 압니다. 자,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SK 하이닉스, LG 화학, LIG 넥스원, 두산 퓨얼셀, 두산 밥캣, 자이 S&D, SK IE 테크놀로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롯데 정밀화학, S-오일, GS 건설,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삼성 전기, 삼성 물산, 현대 일렉트릭,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사람인 HR. 읽으면서 진짜 이게 우리 채널의 광고주들 명단이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약팔이들 협찬 안 받는다고 했지 국내 기업들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는 국내 기업 실적 발표고, 미국에서는 구 페이스북, 현 메타, 그리고 티모바일, 퀄컴, 암젠, 글락소스미스앤클라인, 페이팔, 소니, 보잉, 에퀴녹스, 제네럴 다이내믹스, 보스턴 사이언티픽, 포드, 크래프트 하인즈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내일 우리나라에서는 뭐 반도체, 방산, 수소연료 전지, 중장비, 2차 전지, 바이오, 정유, 각 업종 대표주들 다 들어있고, 미국도 이제 빅테크, 통신장비, 반도체, 제약, 페이팔은 요즘 주가 많이 박살났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로봇 관련 대장주들, 그리고 식음료까지 진짜 업종 대표주들 다 들어있네요.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